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세기 영미 문학을 맡게 된 남윤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19세기 영국 소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8세기의 영국 소설은 어땠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세기는요. 신고전주의의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8세기 들어서서 중산계층의 힘이 아주 강력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안정적이면서 또 합리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바로 엄격한 법칙으로 짜여져 있는 고전주의 문학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고전주의 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면 균형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정확성 등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삶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신고전주의 문학에서는요. 바로 이성을 강조하는 듯한 그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19세기 소설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8세기에 들어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인쇄술이 발달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이전에는 인쇄물이 발전되질 못하다 보니까 이 인쇄술의 발전로 인해서 많은 서적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발달로 인해서 독자층이 확산하게 되죠. 예전에는 돈을 가진 조금 상류층의 사람들만 인쇄물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쇄물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간층을 소설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로 인해서 또 다양한 이러한 소설을 쓰는 그러한 소설가들도 등장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8세기의 대표작들은 참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 데니얼 디포. 여러분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어도요. 이 분의 대표작은 아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로빈 크루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1719년에 발표된 바로 로빈 크루소의 저자가 바로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저널리스트이기도 했고요. 소설가이면서 자전적인 소설을 쓰고 아주 평이하면서 간결한 문체로 글을 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뮤엘 리처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영국 근대 소설의 개척자다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받고 있고요. 서간체 양식을 이용합니다. 서간체라는 것은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의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40년에 파멜라라는 작품을 쓰고 그리고 클라이스 할로라는 이러한 또 소설이 대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헨리 필딩이라는 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헨리 필딩이라는 분은 피카레스크적 소설을 착용합니다. 이 피카레스크적 소설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소설을 악한 소설이다, 건달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보통 이 피카레스크적 소설은요. 1인칭 화자로 이 소설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미국 소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피카레스크적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건달,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글을 쓴 그런 소설들을 우리가 피카레스크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요분이 그런 소설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건을 나열하는 바로 톰 존슨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사뮤엘 리처슨의 파멜라를 희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관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로렌스 스터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분은 아주 파격적인 수법 및 생생한 관능과 정서적인 묘사를 한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을 보면 되게 실험적인 그러한 소설을 썼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대표적인 소설로는 신사 트리스트럼 샌디의 생애와 의견이라는 작품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8세기는 신고전주의 문학으로 이성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9세기 소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낭만주의 소설이다라고 하는데 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9세기로 완전히 이제 들어서게 되면 빅토리아저의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로 우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낭만주의 소설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감성을 조금 중요시하고 거기에 포커싱을 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18세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주류를 이뤘던 신고전주의 소설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됩니다. 사실은 이 19세기 하게 되면 낭만주의다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가 주류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뭐 워즈워스라든지 컬리지라든지 아니면 쉘리라든지 키츠라든지 이러한 당대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서정적인 시인들이 활동한 시의 시대가 바로 곧 낭만주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영문학사적으로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뭐냐? 개성이 없던 고전주의, 즉 신고전주의에 반발해서 작가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소설이 바로 낭만주의다. 그래서 낭만주의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실은 딱 한마디로 이게 낭만주의야라고 이렇게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낭만주의 소설의 또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낭만주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앞서 18세기에 주를 이뤘던 신고전주의, 뭔가 형식을 강조하고 뭔가 짜여져 있는 그래서 개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반발해서 나타난 어떤 문학의 종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 낭만주의 소설의 한 종류에는요. 바로 고딕 소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 19세기 영국 소설을 공부하게 되면서 종종 드러나게 될 소설의 형식이거든요. 이 고딕 소설은 낭만주의 소설 양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중세적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공포와 어떤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품 중에서 뭐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이런 소설을 보게 될 때 이러한 고딕 소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어떠한 소설가 중에서는 바로 이 고딕 소설 중에 어떤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고딕 소설의 예시는 호러스 월폴이라는 분의 오트렌토 성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러한 분위기가 바로 고딕 소설의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찰스 디킨스의 어떤 위대한 유산에서도 이러한 고딕 소설의 양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찰스 디킨슨이 집필한 황량한 집이라는 거기에서도 고딕 소설의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9세기 초, 즉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를 대표하는 작가는 바로 월터 스콧이라는 분이에요. 두 명의 우리 대표 작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제인 오스틴에 앞서 바로 월터 스콧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 소설가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소설을 쓴 분은 아니거든요. 시인으로서 명성을 조금 떨친 분입니다. 3대 서사시가 있거든요. 이분은 3대 서사시로 명성을 얻다가 나중에 웨이버리라는 소설로 이 소설가로서 전향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또 대표작으로는 1818년에 미들로시언의 심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세기 하게 되면 딱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이 19세기 초는
바로 낭만주의 소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낭만주의라는 것은 앞서 있었던 18세기 전반을 다루었던 신고전주의에 반대되는 성향을 갖고 있어서 뭔가 감성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즉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Sir Walter Scott과 Jane Austen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9세기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이 19세기는 빅토리아 조이의 소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19세기 하게 되면요. 대외적으로는 식민주의의 팽창으로 아주 국령이 융성했던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식민주의를 19세기 영국에서 식민주의가 막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였잖아요, 영국에는.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국력이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산업혁명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면서 중산층에게 이제 정치적인 권력이 대폭적으로 넘어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빅토리아적인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진지함 이런 것들이 강조되게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한 것이 또 문학적으로 반영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소설이 영문학의 어떤 주도적인 장르가 됐던 것도 바로 19세기 빅토리아조 소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낭만주의 시대에는 시인이 굉장히 시가 많이 주를 이루었다면 19세기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소설이 영문학의 어떤 주도적 장르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이 상승되고 18세기에 시작됐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영국의 문학이 완전히 꽃을 피우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됐다고 했잖아요. 자본주의가 발달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향상된 경제로 인해서 월간으로 이렇게 연재하는 소설이 원활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요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층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독자층이 발생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연재 소설이 원활하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가와 독자 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던 시기도 바로 이 19세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우리 대표적인 작가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굉장히 적절하게 절제된 교양 있는 문체이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역사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Vanity Fair라는 허영의 시장이라는 작품이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헨리 에즈먼드라는 작품도 1852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인 에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샬롯 브론테. 이분이 등장을 합니다. 1847년에 제인 에어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자매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찰스 디킨스, 조지 엘리엇,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작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작품들을 19세기 소설들을 하나씩 볼 텐데 지금 여기에서 열거했던 제인 오스틴이라든지 에밀리 브론테, 찰스 디킨스, 그다음에 조지 엘리엇, 토마스 하디의 작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1장에는 19세기 영국 소설과 빅토리아조 문학의 개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1절에서는 우리 19세기 영국 소설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세기 영국 소설은요. 영문학사에서 이 소설이라는 장르는 시나 희곡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18세기에는 풍자 소설이라든지 감상주의 소설 그리고 고딕 로맨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소설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영국 소설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즉 소설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소설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는 문학이 되게 됩니다. 이 19세기 영국의 리얼리즘 소설로 전성기를 맞았던 것도 바로 19세기 영국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의 영국 소설은요, 영어의 활력과 가능성이 최고의 상태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작가와 대중 사이에 활발한 교류하고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체 영국 문학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쇄술의 발달로 그리고 또 이 경제가 발달이 되게 되면서 연간 소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가하고 대중 사이에 원활한 그러한 교류가 일어나게 됐던 배경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19세기 영국 소설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19세기 영국 소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시기의 소설은 대체로 사실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단일하고 어떤 통일적인 그런 구성보다는 아주 다층적이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의 19세기 소설의 특징 딱 한마디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 영국 소설을 규정하는 용어가 바로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던 사실주의 소설, 즉 리얼리즘 소설에서도 이 추가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영어의 realism 이라는 것은 사실주의로 번역이 되죠. 이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그 당대의 어떤 현실을 그렇게 표현해요. 있는 그대로 세밀하면서도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18세기 소설의 전대의 문학적인 전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이 사실주의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에서는 뭔가 전통주의를 강조해, 이성을 강조해 이랬지만 이 19세기에서 소설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대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구나, 이랬어 라는 것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상당한 의의를 지니는 문학사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죠. 18세기하고 비교하게 되면 또 그랬죠. 자, 그러나 19세기 영국 소설의 리얼리즘은 18세기 영국 소설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묘사를 하거나 그냥 복붙해서 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실천이 소설에 담겨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를 그냥 역사적으로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아, 이런 현실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문학에 깃들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는 현실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문학적인 입장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의 진수는 조지 엘리엇 그리고 찰스 디킨스 그리고 1870년대 이후에 주로 작품 활동을 한 토마스 하디 등의 작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 외 주요 작가로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윌리엄 메이크피스 세커리 라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19세기 영국 소설의 리얼리즘을 논하기에 앞서서 19세기 초의 전환기적인 작가로는 이 스코틀랜드 문학의 대부인 바로 Sir Walter Scott하고요. 제인 오스틴의 작품 세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세기 전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우리가 워터 스콧하고 제인 오스틴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작가로서 우리 Sir Walter Scott이라는 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터 스콧은요, 영국 소설사의 역사소설, 이 역사소설 장르에서 굉장히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작품은 주로 중세부터 근세에 이르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는 소설에서 특히 자신의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스코틀랜드 문학의 대부라는 어떤 별명이 이분에게 붙여졌죠. 자, 그리고 스캇은요, 1814년 웨이버리를 발표하면서 이제 소설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시를 쓴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의 역사소설인 웨이버리 노블스, 그의 역사소설은 웨이버리 노블스라고 불리거든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미드 로티넌의 심장이라는 번역이 붙이게 된 The Heart of Middle Lothian이라는 작품이 1818년에 발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또 다른 작품은 아이반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아이반호라는 작품이 있고 이 아이반호는 1819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주요 작품들을 제외하고 한 30여 편에 이르는 장편의 역사소설을 발표하면서 역사소설의 대가다라는 또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중세를 배경으로 한 그의 작품의 낭만주의적인 특성, 그리고 그 낭만주의 특성 중에서 도피적인 어떤 성향을 이 소설에서 지니고 있지만 18세기 특히 스코틀랜드를 18세기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일부 작품의 농부들의 삶이나 어떤 애환을 사실적인 어떤 표현으로 묘사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타고난 이야기꾼이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캇은 당대에 상당한 대중적인 인기를 또한 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도 인기 작가로서 아주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작가이기도 해요. 이 스캇이 했었던 19세기 초를 영문학사에서는 낭만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낭만주의 시대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성주의에 반하는 신고전주의에 반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여기 등장한 이런 시인들이 굉장히 이러한 서정 시인들이 활동했던 시의 시대가 바로 낭만주의 시대였다라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면에서 스캇에게 낭만주의 소설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 낭만주의가 가지고 있던 특유 열정이라든지 감수성은 스캇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도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인 오스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은 보게 될 거거든요. 이 오만과 편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 제인 오스틴의 몇 년도에 태어났고, 그다음 몇 년도에 또 사망이 되었는지 이 연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제인 오스틴은 시기적으로 낭만주의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오스틴의 소설사적 시대 구분은 그렇게 명확하고 간단하지는 않아요. 이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 1799년까지 이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 혁명과 낭만주의를 비롯해서 당시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정치, 사회적 격변에 대해서는 이 제인 오스틴은 무심한 편이었어요. 왠지 사실주의 소설 하게 되면 이걸 반영할 것 같고 낭만주의 소설 하게 되면 뭔가 반영할 것 같지만 무심했어요. 그의 소설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살펴보기가 힘듭니다. 또한 그녀가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그런 가치와 정서는 여전히 18세기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조금 가까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소설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는데 이 제인 오스틴은
그거야 라고 말하기가 단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자, 그래서 이 어스틴은 18세기와 19세기의 전환기적인 작가다라고 우리가 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까지 영국 소설은 이 데니얼 디포의 자전적인 서술이라든지 아니면 세뮤얼 리처슨의 서간체 양식, 아까 얘기했죠.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양식, 아니면 헨리 필딩의 피카레스크적인 어떤 잔재, 아니면 로렌스 스턴의 형식적인 어떤 실험 등과 같은 18세기 주요 작가들의 소설적인 성취는 새로운 장르가 나타날 때마다 볼 수 있는 어떤 자의식의 표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스틴의 소설에서는 위 언급한 새로운 장르가 지니는 어떤 생소함에 머물지 않고 소설의 형식적 정형성을 구축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9세기 이상주의나 합리주의에 조금 가깝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어스틴의 소설에서 담고 있는 어떤 정교한 플롯 설정이라든지 심리 묘사.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굉장히 극찬하는 이유가 이 주요 인물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물들의 어떤 심리적인 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화의 어떤 적절한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전형적이면서도 개성이 강한 인물들을 창조하죠. 그래서 사실주의적인 묘사에 기초한 진지한 현실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이 어스틴의 소설의 특징은 이전의 소설들과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이후 소설의 양식 발전에 하나의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 소설의 위대한 전통을 주장한 비평가에 의해서는 이 조지 엘리엇이나 찰스 디킨스, 헨리 제임스, 아니면 코너드, 그 다음에 D.H. 로렌스로 이어지는 어떤 전통의 앞자리에 오스틴을 이제 놓게 되는 거죠. 이 비평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절로 넘어가서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을 한번 보는데 영국 문학사에서 19세기는 크게 19세기 초의 낭만주의 그리고 이후의 빅토리아 시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는 낭만주의, 그 다음에 19세기 그 이후는 빅토리아 시대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낭만주의 시기가 시의 시대였다면 계속 보도록 하죠. 이 낭만주의의 어떤 이 월터 스캇이 사망한 해인 1832년 이후부터는 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보게 되고 이 빅토리아 시대는 소설의 시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8세기 데니얼 디포라든지 리처슨이라든지 필딩 등에 의해서 소설 장르의 어떤 전개 과정을 보여준 영국 소설이 제인 오스틴과 월터 스캇이 와서 이제 심화,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브론테 자매가 등장하고 찰스 디킨스, 그 다음에 뭐 세커리, 엘리엇, 뭐 토마스 하디 등이 이루어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크게 칠게요. 이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적 특징은 첫 번째, 당대에 일어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소설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희곡이라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다양한 장르에서 아주 풍성한 결실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이 빅토리아 시대를 우리가 소설의 시대라고 지칭할 만큼 소설 문학의 성취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소설 창작이 양쪽으로 가장 왕성했었고 이 소설가와 독자, 대중과의 긴밀한 어떤 관계 형성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설명했었던 19세기 전반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문학적인 특징이 왜 이런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19세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19세기 영국 소설, 그리고 19세기 초반에 대표할 만한 어떤 작가, 이런 분들을 또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대표적인 19세기 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찰스 디킨슨이라는 분이에요. 이 찰스 디킨스의 작품을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디킨스는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가로서 사회 비판 혹은 사회의 어떤 한가하는 기풍의 소설이 그 전 작품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는 주로 중산층의 일상생활을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때가 어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의 팽창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업 팽창에 따른 지나친 어떤 사회악이라든지 사회의 불의에 항거하는 어떤 개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반드시 어떤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가난한 또 그런 층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학이라든지 어떤 뭔가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작품에서는 이런 면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디킨스는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당대의 산업제도에서 유래하는 빈민층의 생활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낭만주의적인 요소하고 사실주의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디킨스가 26살 때 발표했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에서는 당시 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만큼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작품이에요. 이 고아소년 올리버를 통해서 빈부격차에서 오는 영국의 어떤 부조리한 사회의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작품인데, 여기 그때 굉장히 큰 인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데이비 커퍼필드라는 작품은 그 어떤 자서전적인 어떤 작품이어서 이 전체적인 구성이 조화롭고 균형을 잡혀 있는 굉장히 걸작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찰스 디킨스의 작품 중에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인데요. 바로 윌리엄 메이크필드 세커리라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잡지 등에 이제 글을 기고하면서 작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 세커리는 결혼 후에 아내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양 가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로 인해서 고생을 좀 해요. 그러나 역경을 딛고 대작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작인 우리 허영의 시장이라는 이런 작품은 영국 기독교 문학의 고전인 존 버년이라는 분의 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철로역정에서 따온 것이에요. 이 Vanity Fair라는 이 제목이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1813년부터 제1차 선거법 개정 후인 1833년까지 영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두 여주인공이 이 두 여주인공을 통해서 신흥 중상 계급의 천박함, 그리고 상류 계급의 물질 만능주의와 부패한 생활상을 아주 생생하게 그린 그런 사회 비판적인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샤롯 브론테부터는 다음 시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영미 소설에서 19세기 영국 소설의 어떠한 배경부터 우리가 대표적인 작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수업에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요 기간들 따라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